지역은 의길이라고 부릅니다. 제주 남원 의길이. 이 의길이에는 그 지명이 생긴 유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오른편 쪽으로 김만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 출신 중에서는 제일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종일품이라고 하니까 거의 부총리 그 정도 되는 직책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임진왜란 때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말도 죽고 하니까 말이 부족했을 때 이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말 500피를 국가에 그렇게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국가의 말을 기부하고 해서, 그래서 의귀라는 게 이제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벼슬을 받고 옷을 하사받았다. 그래서 옷 의자를 써가지고 여기 지명이 의귀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현희 합장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여기 이렇게 묻히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이 어쨌든 이 문제를 평화적인 협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5월 1일 날 계속 이 오라리에서 충돌이 벌어지다가 결국 오라리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경진압을 선택하게 된 거죠.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수배자를 만들어내고, 박진경은 이제 자기 부하의 손에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었던 사람이 또 새로 내려온 사람이 송유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강경진압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탕하자, 제주도 30만도 다 제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강경 발언이 이제 국내외 권력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부터 이게 공공연하게 강경진압이 옹호가 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산간에 있는 이쪽이 주로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일대 의길이, 여기는 수막리라고 부르는데요. 의길이 수막리 이 일대가 중산간 지역으로 그 북촌 너분성이보다 여기가 며칠 더 앞서서 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한편 무장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김달삼이 4월 3일에 봉기하고 김익렬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미군정과 8월에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강경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다 김달삼이 8월에 북한으로 올라갔고 이덕구란 사람이 이 무장대를 이끌게 됩니다. 48년 10월 17일에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시켰고요. 출입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처단한다는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육지에서 더 많은 군인을 동원시켰는데 여수와 순천의 군인들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 같은 민족을 처단하러 출동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제 진압했고, 한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 여수와 순천 지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장대 대장 이덕구는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에 분노하며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여수 순천이 진압된 후에는 두 번째 계엄령이 이 제주도 지역에 선포됩니다. 대한민국은 신생정부였지만 다양한 세력 간의 충돌로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48년이 지나고 49년 연초부터 중산간 지역인 이곳 의규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사람들을 계속 주민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일부는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의귀 초등학교에 한 80명 정도를 이 군인들이 그 학교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를 이제 이 무장대하고 대치하게 된 거죠. 무장대가 딱 봤을 때는 저 초등학교에 있는 80여 명의 주민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전부 총살을 당하거나 어쨌든 집단 학살을 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장대가
전력을 모아가지고 그 의귀초등학교를 지키는 군인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80여 명의 주민들을 구하려고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사실이 어쨌든 이 군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군인들은 이 무장대가 습격해 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다가 이 서로 쌍방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2시간 넘게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군인은 4명 정도가 죽었지만 이 무장대는 51명 가량이 그 전투에서 다 희생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희생을 겪었죠. 그래서 무장대가 48년 4월 3일 날 봉화를 피워 올리면서 이렇게 등장했지만 바로 이 의귀 전투에서 이미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귀 초등학교에서의 전투 이후로 이 무장대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군인들은 무장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모아놨던 80여 명의 주민들 중에서 누군가는 무장대하고 내통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80여 명을 그 학교 옆에 있는 밭에 데려가서 결국은 다 집단 또 총살을 하게 됩니다. 80여 명이 거의 다 죽게 되었고요. 이틀에 걸쳐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그 시체들 사이에는 어린 젖먹이애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이제 비참한 광경까지 연출이 된 거죠. 일부 주민들은 자기 유족을 이제 데리고 갔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 주민들의 시신은 아무도 수습을 해갈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근처에 가면 다 또 죽일 거기 때문에 결국 그냥 죽어 있는 채로 흙으로 얇게 덮어서 몇 년간 방치게 되어 있고 시신은 계속 썩어가고, 한참 뒤에 그 밭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한쪽 구석으로 옮겨가지고 그 밭에다가 이렇게 구덩이가 3개가 있는 밭에다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냥 뭐 다 묻어버렸죠. 썩어가는 시신을 또 구덩이에다가 그냥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덮어놨죠. 한참 뒤에 이제 진짜 유족들이 시신이 거기 새 구덩이에 39명의 시신들이 새 구덩이에 묻혀 있다는 것만 아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나마 좀 정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라도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 옆에 길이 나면서 이 그 무덤들이 길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더 이상 묻을 수가 없어서 발굴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 3개 중에서 제일 왼쪽 구덩이에서는 17구의 그 시신이 나왔고요. 가운데 구덩이는 8구의 시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또 14구인가 시신이 다 나왔는데, 이미 이 제주도 사람들의 표현에 그 멸치젓갈을 멜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미 시신들이 뒤엉키고 멸치젓갈을 담는 것처럼 그렇게 시신이 다 흐물흐물하고 서로 녹아져 버려가지고 주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좀 돼버려서요. 대신 그 17구 중에서 이렇게 뼈를 대충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을 하고 유해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는 길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새 구덩이의 모습 그대로 서로 그 새 구덩이의 봉분에 흙을 약간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3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덤의 주인이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대신 처음에 묻혀있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롭게 죽어서 서로 합장을 했다. 그래서 현의 합장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단하게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무장대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구출하고 이 토벌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전투에서 죽어갔던 51명의 무장대의 시신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곳에 수습이 되어서 이렇게 매장이 되었고요. 한꺼번에 3개의 무덤으로 나눠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 쉬쉬하고 아무도 돌보고 있지 못하다가 2000년 초반에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이 이곳이 바로 무장대의 그 원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정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4.3의 영령 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70년 전 저 무도한 총칼에 무수히 죽어간 서러운 조상님들을 추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달랠 길 없는 그 원한과 분노여,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던 인생의 3분지 1도 못 살고 전도양양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빼앗긴 채 쓰러져야 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여,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간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여, 어머니와 아이들이여,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이여, 4.3 조상님들의 슬픈 넋들은 저 봄날의 들판에 노란 유채꽃으로 무리지어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남북분단의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외쳤던 70년 전의 그 함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4.3의 영령들은 지금 이렇게 추념식을 열어 애도를 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도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만이라는 그 막대한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고 국가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4.3 영령은 한반도 남북 간의 증오의 언어와 몸짓을 걷어치우고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서라고 우리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4.3 영령들이여, 우리의 조상님들이시여,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3 유적지 지명은 소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방폭포는요,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사상이 불어나거나 또는 도피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거나 또는 먼저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을 다 뭔가 이제 이 공권력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불온하니까, 불손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거다. 가족 중에 행불자가 생겼거나 또는 이런 분들은 다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죄를 또 뒤집어 씌워서 이런 곳에서 공개 총살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 학살 현장이 되겠습니다. 소남머리 또는 소낭머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정박폭포고요. 폭포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 소나무 가지들이 많이 있죠. 요 가지 사이에 약간 안쪽에 있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폭포 중에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바로 저 정박폭포가 되겠습니다. 알테르 비행장이 있는 곳이고요. 활주로와 함께 일본이 굉장히 많은 수의 비행기를 여기서 이제 주둔하고 전쟁을 대비했던 거죠. 그래서 비행기 경납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야트맣게 솟아있고 수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구가 되겠습니다. 1900년대 넘어서는 세계 이제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점점 일본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2차 대전이 시작할 때쯤에는 일본이 거의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항공모함을 비롯한 이 전함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아시아에 서로 패권을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바다 건너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일본이 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태평양까지
이렇게 전쟁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1차 대전 때는 이전에 없던 무기가 새로 등장하는데 1차 대전 때 나왔던 무기가 기관총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관총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차 대전 때 이제 기관총을 가지고 많은 그 전쟁을 치르게 됐고요. 이제 2차 대전에는 전투기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전쟁을 아주 유리하게 이끄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죠. 일본이 미국하고 태평양을 배경으로 곳곳에서 싸우려다 보니까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하나도 전부 다 점령해서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도록 활주로를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활주로 닦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태평양 곳곳에서 다 이 활주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서 활주로를 다 닦고 하지만 계속 미국하고 전세가 밀리면서 결국 호주 쪽을 내주고 뉴기니 쪽을 내주고 필리핀을 내주고 이제 오키나와까지 내주고 이제 결국 제주도까지 이렇게 점점 전세가 이제 좁혀오는 거죠. 제주도만 이 미국이 차지하면 바로 기름 공급 없이 도쿄를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 사정거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를 이제 군사시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 서쪽 방향을 지키는 게 저게 바로 송악산이죠. 송악산 주변에 전부 굴을 뚫어 가지고 항공모함이 접근할 때 어뢰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자살 특공대가 보트를 타고 항공모함을 들이받는 자살 특공대를 이제 저 섬 주변에 다 배치하게 되고요. 그 앞이 이 넓은 게 이제 활주로입니다. 관제탑이라고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이 넓은 이 이제 활주로가 보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할 때도 여기에서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중국을 폭격하고 돌아오고 어떤 애는 한 600회 정도 출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격한 거죠. 갔다 오고 나면 비행기 수리하고 또 해야 되는데 또 미국도 계속 이런 섬에다가 폭격을 때리니까 그런 비행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경납고를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경납고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20대 정도가 여기서 항상 이 경납고에서 대기하면서 전쟁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활주로 되겠습니다. 예. 어디. 아, 지금 풀자라 있구나. 저기 비닐하우스 시작하는 데부터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예. 자, 저게 송악산이고요. 요 앞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작은 게 서달오름입니다. 예, 저기서 또 대량 학살이 벌어졌던 저기 솟아있는 게 삼방산이고요. 저기 군사기지 있는 게 모슬봉. 그리고 중간중간에 숲을 있는 저게 전부 비행기 경납고들입니다. 오, 진짜 저기 보인다. 보이죠? 아, 비행기 딱 숨겨놓는 경납고가 보이죠? UFO 들어갈 거. 아, 진짜 있구나. 그죠? 저기 경납고 중에 한 군데 한번 저희가 걸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래서 이 전투기가 바로 2차 대전 때 진주만 미드웨이 상공을 누비고 또 그리고 이 태평양 일대를 다 누볐던 그런 제로셈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래서 요 경납고가 요 정도니까 요게 실제 크기대로 이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경납고에 이렇게 비행기를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납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니까 속도는 얼마나 나와야 되고 멀리 가는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요구하니까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비행기를 만들게 됐는데 가볍고 빠르다 보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면 그때 미국 비행기는 이 반경이 한 400m 정도 크게 돌아야 되는데 얘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200m 만에 반경 200m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투기가 제로셈 비행기를 쫓아가다가 이제 총을 쏘면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빙 돌더니
미군 비행기 뒤에서 또 자기를 공격하는 정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비행기를 막아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 위에 와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에 포탄도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 엄청난 고민이었죠. 저 태평양 섬에서 미군 비행기, 일본 제로섬 비행기 하나가 불시착했습니다. 그 이제 늪에. 미군이 이 비행기를 이제 하나 얻게 된 거죠. 다 분해해 보니까 안에 완전히 골다공증 환자다. 그 뼈대에 전부 다 구멍을 숭숭 뚫어가지고 가볍게 해서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두꺼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하려니까 두꺼워야 되고, 이 기름통이 있으면 기름통도 두꺼워야 되는데, 이 미쓰비시사에서 이런 거 전부 이 장갑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비행기가 뒤에서 총알 한 방 쏴버리면 그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이런 정도까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국은 그 뒤에도 계속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맞서서 전투기의 질이 점점점 좋아지게 된 거고요. 그때 미국은 엄청난 세계의 그 공장이라고 부를 만큼 194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은 계속 전함을 찍어내고 비행기도 하루에 수백 대씩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고, 일본은 점점 이 생산이 어려워지고 뭐 멈추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다공증 비행기만 만들어냈지 더 빠르고 더 출력이 좋은 이런 비행기로 개발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국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이제 이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계속 이 비행기가 그만큼 취약한 기종이다 보니까 계속 훈련을 해왔던 이 비행 조종사들이 또 불시착하고 미군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계속됐죠. 좀 전공 세웠던 사람은 계속 이 파일럿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투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유능한 비행사가 만들어져도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 거죠. 계속 이런 비행기, 골다공증이 있는 이런 비행기 몰고 태평양 전역을 누벼야 되고, 미국은 어느 정도 복역하면 무조건 제대시켜가지고 돌아와서 새로운 비행사를 양성하는 교관을 계속 시켰습니다. 비행기도 계속 개발되고, 그리고 유능한 비행사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미국이 약간 그 힘의 균형에서 뒤졌는데 점차 이제 힘의 균형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B-29 폭격기로 본토까지도 다 함락이 돼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이호 섬이라는 곳에서 한번 전투가 벌어졌는데, 물론 일본이 패했지만 미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본 본토를 상륙할 때, 미 해병대가 상륙할 때 굉장히 미군 측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길 거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본토 상륙 작전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주도를 그런 방식으로 점령했다가는 제주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본토 상륙 방식보다는 이제 그때 이제 맨하탄 계획이 성공하면서 핵무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쪽으로 히로시마를 한번 폭격을 했던 거죠. 다시 두 번째 나가사키까지 폭격을 하니까 결국 일본은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곳은 섣알오름 학살터입니다. 이 뒤편에 있는 이게 섣알오름이고요. 자, 이분들은 아까 사상이 불손하다고 해서 다 미리 잡혀 있다가, 예비 검속에 따라서 잡혀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전쟁 나면 이 죄인들, 감옥에 있는 죄인들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과 내통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그 예비 검속에 걸려 가지고 이 모슬포 일대에 주정 공장, 그때 아마 이 제주도는 술 만드는 재료, 고구마를 보관하는 창고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 후방이 그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방에 있는 죄인들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전 이남에 있는 모든 감옥의 죄인들은 대부분 다 전쟁통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000명 넘게 이렇게 다 잡혀 있다가 바로 이곳에서도 252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서달 오름은 여기 활주로도 있고 앞에 송악산 거기 이제 그 동굴 진지도 있고 여기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미군이 여기 있는 무기고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무기를 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름 아래에 이렇게 큰 구덩이가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예비 검속자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학살을 하고 그 구덩이가 생긴 거기에다가 집단으로 이 시신을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게 뭐냐. 고무신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비 검속자들이 여기까지 끌려오는 동안 아마 죽음을 아마 미리 예견했는지 끌려오는 동안에도 자기 소지품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족들이 소지품 떨어진 걸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집단 학살해서 2개의 구덩이에 또 이 시신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니까 다 육지가 다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 훈련시키는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이 제주도에서 군사시설이 밀접되어 있는 이곳으로 훈련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유족들은 여기 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해도 군인들이 일체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0년의 훈련소가 생기면서 일체 얼씬도 못하다가 56년경이 되면서 이 사건이 생기고 6년 정도 지난 이후에 훈련소가 다시 육지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개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뒤에 와보니까 이미 뼈가 살이 다 서로 엉켜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옷을 보면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유골을 수습해간 가족들은 다 별도로 무덤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252명 중에 생불자 41명은 DNA 조사 결과 지금 제주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 안매장했고요. 오른쪽에서 발굴한 62명 중 신원이 불분명한 45구는 제주도 서쪽 산간에 만병디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서 발굴한 149구 중 신원불명 130명 가량의 이 유족들은 이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한꺼번에 다 큰 무덤을 만들자. 그리고 무덤 이름을 백조 일손지묘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다른 조상을 둔 같은 후손이란 뜻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곳에 백조 일손지묘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신 지금은 가면 이제 이렇게 봉분은 130여 개 가량을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뼈도 대충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뼈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냥 같은 조상으로 그렇게 모시자고 해서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요. 백조 일손지묘라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정비를 하고 계속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 학살이 있었고 그분들이 묻혔던 그 학살터가 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예비검속이라고 되어 있죠. 서달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 자, 그래서 이분들은 4.3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또 직접적인 또 원인은 또 바로 전쟁 시기였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고 그때 그 서울을 뺏기고 그 정부가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결국은 부산으로 이전했다가 이러니까 뭐 개개인의 인권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뭐 정부가 지금 산이 중리하는 판이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대전에 밀집되어 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을 한꺼번에 많이 집단으로 이제 총살형을 많이 했고요. 또 대구에서도 저기 대구 남쪽으로 저기 청도 넘어가는 쪽 그 골짜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민 학살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는 북한 군대가 내려오지도 않았던 지금의 저기 경주 울산 이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보도 연맹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거죠. 사회 불순 세력들을 미리미리 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제거한다는 이름으로 사회의 그런 안보와 뭐 어쨌든 공동체 평화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다 개개인들에게는 엄청난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또 자기들은 4.3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예비검속이라는 걸 강조하고 6.25 전쟁 시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지금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서 돌아가신 252명의 명복을 빌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자, 왼쪽 구덩이, 오른쪽이 구덩이. 요 가운데 저기 콘크리트하고 철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무기고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요 양쪽 구덩이에 묻었는데요. 요쪽 구덩이에 묻은 분들은 우리 여기 마치고 다음 장소로 갈 백조 일손지묘라는 무덤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만병디라고 하는 거기 공동묘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제주 올라가는 쪽에 그 산중턱에 만병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학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있는데 문형순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이곳 모슬포 근무 시절에 무장대에 협력했다고 처형위기에 놓인 100여 명의 사람들을 일부러 자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렸고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하고 나라에 잘하겠다고 이렇게 선행 조치를 빨리 해가지고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 나니까 이 예비검속자, 데리고 있던 예비검속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또 내려온 거죠. 딴 지역은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이 검속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렇게 처단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또 저 성산 그쪽에 또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명령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분은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쪽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살리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죠. 용기를 내서. 광주항쟁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광주 시민들을 전부 토벌하라고 막 지시를 내려왔을 때 안병하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경찰을 또 책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절대 시민군들을 또는 광주 시민들을 공격적으로 진압하지 마라. 최대한 수비만 해라. 시위대들이 밀고 오면 최대한 방어만 하지 절대 공격적인 진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군사정권으로부터 밉보여가지고 그렇게 출세도 못하고 두고두고 고초를 겪고 이랬죠. 자, 문형순 이분도 바로 4.3 그 기간에 그렇게 양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인가 이 경찰 영웅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되고 지금 더 자라나는 또 경찰의 그 교육을 받는 이럴 때는 다 이분들의 공적을 다 기리면서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부당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의롭게 국민들을 위해서 치안 활동을 하라. 이제 이런 분들 다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서달오름 정상에 올라오면요, 대공포 진지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포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송악산 거기도 군사시설이고 알뜨르 비행장도 그렇고 이 일대 경납고도 많으니까 미군의 폭격기가 날라오면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상에다가 하늘을 향해 포를 쏘는 대공포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공격했던 곳입니다. 이래 둥근 이유는요, 하늘을 향해서 360도 돌려가면서 전방향으로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 포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동선 요 가운데가 축이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조 일손지묘에 저희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고 부산도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면 이제 임시정부를 이 제주도로 피난 정부를 이 제주도로 이제 할 것까지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제주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어야 되는데 이 집권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4.3 때부터 많이 이 저항하고 선거에도 안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불순 세력으로 이제 그렇게 간주하게 된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이 예비 검속자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북제주로 올라가는 길에 한림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 한림 지역에 있던 그쪽에서 데리고 온 예비 검속자들을 이 부근에 모슬포 지서의 관할 아래 아마 절간의 주정창고 이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술 만드는 재료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처단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임시로 구류하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좁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 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서달노름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유품을 찾아서 가보니까 이제 이미 총살은 다 벌어졌고 그분들 쓰던 유품은 이미 다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구덩이는 저 한림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림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유족들을 그나마 수습해서 만병리라고 하는 그쪽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다 안착을 시켰고 왼쪽 구덩이에 있던 그곳은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149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32구를 그나마 수습해 가지고 여기 무덤들이 다 크고 작은 무덤들이 그렇게 뼈를 대충 맞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요. 뭐 이제 누가 누군지 찾을 길이 없으니까 백조 할아버지가 100명이었고 우리는 모두 같은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조 일손지묘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초기에는 저렇게 백조 일손지묘라고 저 돌로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 놓았는데 5.16 군사정권 때 저걸 다 파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처음에 만든 비석은 저렇게 따로 모셔놓고 이렇게 최근에 새로 단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5.16 군사정권 박정희 때 왜 저런 걸 다 파괴시켰냐. 결국은 다 그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다 군권이나 경찰권이나 이런 공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또 계속 뒤를 이어서 박정희 때도 또 그 직을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결국 책임 문제를 따지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자기나 자기 상관이 다 그런 일을 했던 거니까.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전두환 군사정권 때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결국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나마 이제 이 4.3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는 현기영의 이제 순위 삼촌 소설이 70년대 후반에 나오고 또 말로만 쉬쉬하던 다랑쉬굴이 92년에 이제 드디어 일반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알려지게 되어서 지금은 이 명예회복과 이런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또 이때 그러면 아까 우리 송령이골에서 그 무장대로 했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또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또 이 경찰이나 군대 쪽에서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만 죽었냐? 그 전쟁 때 군인도 죽고 경찰들도 그 나라를 통해 죽지 않았느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아직 명예회복도 안 되고 있다. 이제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 말도 맞죠. 이분들도 그때 같이 희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제주 4.3 사건은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을 교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봉화불을 피워 올리고 지서를 공격하고 선거에 불참하고 선거 사무소를 습격하고 했다.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이렇게 처단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진실을 알고 자꾸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활동을 또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130여 분의 그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니까요. 함께 저희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자, 이분들은 다 이 모슬포에 살던 분들이고요. 다 이웃끼리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도 그동안 같이 지내고 하다가 유해가 발굴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더 이상 찾을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같은 조상으로, 같은 후손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결정하기도 참 어려운 결정이죠. 물론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찾을 방법은 없는데 다 부모님의 시신이 다 이렇게 서로 섞여버린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서 백조일손지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예비 검속을 해서도 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표적을 해가지고 위장으로 군인들이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식량을 달라. 그래서 도와주는 척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장대와 협조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또 데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서는 무장대로 변복을 하고 갔는데 그 마을 주민이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무장대가 아니라 며칠 전까지 군대에서 일했던 또 그 우익 청년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좌익이나 무장대 행세를 하면서 딱 나오니까 이게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들의 그런 유인책에 말려들겠구나 해서 그 무장대로 변장한 군인들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무장대 협조할 어떠한 의사가 없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신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마을 주민들을 다 집단으로 학살해버리는 이런 일도 생겼고요. 여기가 동광리인데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동광리 마을이고 동광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제 무등이 왓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등이라는 거는 이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어린애가 춤추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도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히 선진적이고 산간지역이지만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저 멀리서 이곳까지 학교에 올 정도로 그만큼 교육열이 높았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저기 종달리처럼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는 쌀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봄에는 보리가 또 많이 나오는데 관리들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보리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다시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리 수매를 요구하는 이 관리들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청년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충돌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흥분한 청년들이 보리 수매를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이 관리들, 이 행정기관 사람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동광리 마을도 한마디로 찍혀버린 그런 마을이 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4월 3일 무장 봉기 이전에 이미 동광리는 이런 문제로 이 정부 당국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4월 3일 날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또 많은 충돌이 벌어졌지만 그때까지는 다 소소하게 규모가 좀 작은 소규모의 충돌에 사실은 끝났는데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진짜 강경정책으로 해서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개령을 내리고요. 있는 집들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없어진 마을이 109개나 된다고 이제 기념관에 그렇게 자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도 그렇게 없어진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풀이 많이 자랐지만 다 돌담이 남아있죠. 자, 돌담이 남아있다는 건 이 안에 다 집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죠. 키 작은 대나무가 많이 자라죠. 그래서 이 지역은 4.3 이전부터도 이렇게 이런 대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키워 가지고 말총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가시라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모자에 그런 이제 그 말총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다 사람들이 밭을 가꾸고
돌담은 다 이 도로와 그 집 마당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거죠. 이런데 다 이게 다 집터였고 주민들이 다 살았던 곳이라는 거죠. 10월쯤에 되면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한라산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 중산간 지역이 다 이렇게 표적이 되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유도 잘 모르고 소개령이 내렸는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보리수매로 그 충돌이 벌어진 이후로 11월에 이 마을에서 다시 이 소개령을 내리게 되고요. 군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주민들을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들 다 모이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이 공지할 게 있다고 그렇게 다 불러놓고 그 남자들에게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씩 완전히 두들겨 패버리고요. 일부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남은 사람들은 전부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으로 죽였던 최초 학살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주민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후손이 끊어져 버린 집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죠. 그럴 때 다 외지 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다 이 땅을 또 다 사고 차지하고 이렇게만 했었습니다. 크게 충돌이 벌어지는 거는 그만큼 이 일제시대에 억눌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미군정과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또 반민족적이다, 이런 의식이 특별히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는 이미 1930년대에 여기에 광신사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았고 그냥 산속에서 논밭만 일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들이 그냥 산속에서 농사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을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 멀리 해안가 쪽에서도 여기까지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만큼 교육열이 높았고 사상적으로 진보적이고 깨어 있었다.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군정과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았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기대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다 보니까 이런 반발심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또 반발심이 크니까 또 그거를 더 강하게 누르려고 더 많은 서청 그 단원들이 또 여기 오고 또 군인들이 와서 횡포를 저지르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또 올라와 가지고 또 일부 주민들을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숨었냐면 이 주변에 있는 동굴에 다 숨었는데요. 큰 널개라고 하는 동굴이 여기서 그래 멀지 않은데 역시 그것도 다랑시 굴처럼 땅속에 굉장히 큰 굴이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다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숨었는데 해안선 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그래서 샅샅이 뒤지게 되는 거죠. 일부 주민들 찾아가지고 아직 소개령의 지시에 불복했다고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는 잠복 학살터입니다. 일부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이고 남은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 시신을 그냥 방치한 채 이 부근에 군인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 주변에서 아예 포위를 해가지고 이 유족들을 이렇게 사냥할 때 짐승 몰이 하듯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둘둘둘 감아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주변에 나뭇가지도 다 넣어가지고 산채로 그 사람들을, 유족들을 또다시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남자들은 다 숨거나 이미 다 죽어버렸고요. 타지로 떠나버렸고 대부분 노인들과 여성, 애들 이렇게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100여 명 가량 죽은 거, 이 마을 전체에 150명 가량 죽은 것도 잔인하지만 그 죽이는 방식이 굉장히 또 잔인해서 또 이 마을은 또 그만큼 참혹한 그 현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일대에 한 전체 한 200호 정도가 살았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120호 정도가 살았었고요. 근데 이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100명 가량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다 보면 삼박구석이라고 하는 마을이, 거기도 한 주민들이 일부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한 50명 정도가 또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서 이 마을에 100명, 삼박구석 마을에서 한 50명, 그래 이 부근에서 한 150명 가량이 소개령 이후로 그렇게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서북 청년단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경찰 완장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하게 하죠. 소개령은 뭐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도 한평생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뭐 설마 마을을 안 떠난다고 뭐 설마 크게 뭐 해코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을 또 완전히 초죽음이 될 정도로 두 죽을 패고 총까지 쏠 정도니까 그렇다고 해안선에 아무 자기 기반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이런 광풍이 몰아치는 광풍을 조금 피하려고 근처에 있는 다 또 굴을 또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변에 그 큰 널괴라고 해서, 괴는 이제 제주도 말로 이런 굴을 뜻한다고 합니다. 크고 넓은 굴이다 그래서 큰 널괴라고 부르고요. 그 근처에 또 도액괴라고 하는 또 그런 용암동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숨어 살게 된 거죠. 자, 이덕구 이 무장대 대장은 선전포고를 하고 또 충돌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군인들의 이 강력한 무기와 그 조직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9년 1월에 의귀 초등학교에 2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무려 51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전투 이후로 계속 무장대는 급격히 이제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주둔해 있다가 결국 이덕구도 이 토벌대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죠. 정부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보기로 이덕구의 시신은 관덕정 내거리에 그렇게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 동광리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큰 널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곳이 큰 널개라고 불리는 이제 동굴입니다. 자, 동광리 아까 무등이와시나 또는 산밭 구석에 있는 주민들, 소개령이 떨어지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저 아랫마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 일대 굴에 다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도액괴라고 하는 동굴과 큰 널괴라고 하는 동굴 두 군데에서 주로 숨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큰 널괴 동굴 입구인데요. 문이 잠겨져 있죠. 그래서 입구는 좁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그런 굴이어서 여기서 그 무등이와 사람들하고 삼박구석 마을 사람들 120명 정도가 이 굴 속에서 한꺼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랑식으로는 13명이 안에 있었죠. 여기는 120명이 살았고요. 한 할머니가 자기 아주 어릴 때 11살 그때 이 동굴에서 50일 동안 살았다가 다행히 목숨을 유지해서 최근에 이제 증언을 하면서 4.3 투어의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 이 뭐 전부 여기도 좀 물퉁물퉁하죠. 용암이 흘러다 멈췄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둡고 바닥도 전부 용암 돌들이 군데군데, 현무암 돌들이 군데군데 굴러다녀서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굴 안에 또 그런 절벽이 있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군데군데 그런 데 있는데, 바닥에다 다 이렇게 볏짚을 깔아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저 안에서도 다 이렇게 음식을 또 해 먹고
심지어 불은 깜깜한 게 제일 문제인데 이제 아주 작은 그런 이제 기름등 같은 걸 켜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워낙 희미했기 때문에 불을 피워도 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녀자들은 바느질까지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50일 동안 다 어떻게든 이렇게 주로 살게 됐고요. 주로 이제 젊은 남자들은 굴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음식을 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나눠 먹고, 주로 여자들이나 어린애들은 이렇게 토볼 때가 올까 이제 보초를 서고 이렇게 주로 많이 했겠죠. 근데 50일 동안 살았지만 결국은 이 굴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한라산 중심으로 북쪽에 이 정도 높이에 빌레못 굴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에도 또 주민들이 많이 피신해 살았습니다. 그 빌레못 굴이 노출되는 과정에도 겨울에 다 눈이 다 쌓여 있는데 요일 때만 김이 모락모락 나고 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토벌대가 이 굴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안에 주민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나오라고 아무리 협박해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 나가면 바로 죽으니까. 자, 그래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안으로 이제 강제 진입을 하려고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굴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다랑시 굴은 군인들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안에 사람들을 질식시켰는데 이번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안에서 다시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이불도 막 같이 태워가지고 안에서 이제 부채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게 막 기어서 한 10m 가량 기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한 사람씩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기를 피워대니까 진압을 포기하고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 노출이 된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처서를 이제 다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근처에 오름으로 가고 일부는 더 올라가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도 그때 이 굴에서 같이 살다가 어쨌든 노출이 되니까 이제 그 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간 그쪽은 겨울에 눈이 왔는데 계속 지나오는 그 발자국을 지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대피를 해서 다행히 살게 되었고, 발자국을 지우지 않고 도망갔던 팀들은 결국은 다 추격이 되어서 다 잡혀가지고 정방폭포로 끌려가서 소나머리에서 많이 또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피신했지만 결국은 잡혔는데 잡혀서 바로 죽이지 않고 저 아래에 공장에 가가지고 억류가 되어서 거기서 또 아주 힘겹게 몇 년을 살다가 이제 결국 이 문제가 다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계엄령도 끝나고 나서 이제 훈방이 되면서 이제 일상의 삶을 이제 찾을 수 있었는데 가족이 다 죽고 하니까 결국 또 도피자 가족이라고 또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고 하니까 그동안 이런 과거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 속에 살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이 제주도의 문제, 사실은 또 이 처음에 원인 제공하는데 미군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가서 자기의 살았던 것들을 다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자꾸 알려야 되겠다. 알리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이드 활동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마음이 무거웠는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보니까 뭐 할머니가 활동 영상 보니까 막 아주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런 고초를 겪은 분들은 얼굴이 늘 어둡고 암울하게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할머니 굉장히 낙천적이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그런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50일 동안 동굴에 살면서 제발 밤에 나가서 하늘에 별 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늘 나가면 죽는다고 늘 그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50일 동안 못 나오고 안에서 이제 그렇게 50일 동안 아주 힘겹게 그렇게 사셨던 거죠. 빌레모 굴은 굴 안에서 살면서 이 진압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어린 남자애들을 두 다리를 잡고 들어서 이제 바위에 내리쳐서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잔혹하게 그렇게 학살의 현장이 바로 다 이런 곳이었다.
남아있는 동굴 중에서 여기가 제일 크고, 빌레모스 훨씬 크지만, 여기는 이제 120명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입구를 막아 넣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저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애중에 누구 여기 들어가 본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였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학교 때 들어가 봤고요. 들어가면은 되게 좁아요. 한 요 정도 폭이어가지고 일렬로 서서 기어서 들어가야 됐었고, 전 그때 그런 건지 몰라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갔다가 다 긁혀서 나왔고요. 안에는 되게 넓은데 아마 그때 같이 갔던 선생님이 없었지 그냥 사람들끼리 사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들어갔다면 아마 못 나올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위험한 동굴이어서 여기서 50일 동안 살았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되게 폐쇄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산소도 한정돼 있으니까 불도 제대로 못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동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 기념공원에서 제일 마지막 코너에 모두가 희생자니까 모두가 다 용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하귀마을은 4.3 사건이 벌써 지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늘 이런 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되었었습니다. 왜? 누구는 희생자의 후손들이고 누구는 바로 군경 토벌대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서로 이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그리고 특히 이 죽었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행방불명된 오빠가 40년 만에 동굴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실을 접할 때 과연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 그때 함께 군경 토벌 때 함께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귀라는 동네 이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유족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하고 또 다른 옆에 동네하고 아예 동네 이름도 서로 다르게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등이 커질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는 결코 미래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유족 협의회 두 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희생자니까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위국절사 영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 주로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우리가 뭐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저분들의 이 식민지 시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렇게 희생되었던 모든 분들을 위국절사라고 표현해서 저렇게 한쪽에 모셨고요. 바로 그 옆에는 호국 영령 충의비라고 되어 있죠. 자, 저분들은 주로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미군정 시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만들어졌지만 또다시 3년 동안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자, 저 기간 동안에 싸웠던 모든 분들은 다 호국 영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내리고 여기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북한 군대와 싸웠던, 여기서 토벌대에 함께 일하면서 한라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싸웠던,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총칼을 들고 맞섰던 무장대원들이든 이분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랐을 뿐이고 처해진 위치가 달랐을 뿐이지 전부 나라를 위한 한 마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이로 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4.3 희생자 위령비라고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세계단의 다 후손들이죠. 그래서 과거를 다 묻고 다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서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가자, 이런 메시지로 제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반발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유족들의 후손들이 이 군경 토벌대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진실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반발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다 라고 끊임없이 설득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동의를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찬란한 우리 역사에
화려한 모습을 둘러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지만 그 흑역사를 직시하면서 어떻게 교훈을 찾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거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다시 그 시대에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김익렬 연대장처럼 살았을까? 나는 그 김달삼 무장대장처럼 살았을까? 나는 토벌대가 돼가지고 함께 온 동굴을 누비고 다니면서 저 빨갱이 불순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내가 굴 속에서 사는 삶이 내한테 강요되었을 때 그 어두운 굴 안에서 그렇게 나는 버텨낼 힘이 있었을까? 나는 그 총칼 들고 군인들을 습격하는 무장대의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나는 여수 순천의 군인들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그런 게 됐었을까? 이런 거 참 던져보면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어떻게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지. 역사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진실 규명도 중요하고 또 승자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패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가 남습니다. 과연 옳은 게 뭘까? 진짜 옳고 정의가 뭘까? 역사와 정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다 총을 들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으로 결과로 그렇게 돌아오고 했을 때 우리가 옳다고 확신할 때 그것이 정말 지금도 옳지만 과거에도 옳고 미래도 옳은지 그리고 나에게는 옳지만 남에게도 옳은지 지금 나에게는 옳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무기가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또 다른 집단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다. 또 그때 그렇게 한 것이 그 후대에 우리 역사에 어떤 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도 늘 좀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 전에 그 문제만 많았던 대한민국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 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또 지금 여기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유족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공무원들의 또 노력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저는 뭐가 옳다, 뭐가 잘했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유족의 후손도 아니고 또 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그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지만 저런 과거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또 대한민국과 내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게 또 저희에게는 미래를 살아가는 또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많이 묻혀있는 이분들의 그 영령의 명복을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그런 바른 입장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도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을 향해서 일동 묵념.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여기 와서 옷깃을 여미라.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 6.25의 아픔이 한반도에 닥치기도 전에 이 죄 없는 땅, 죄 없는 백성들 위해 아직도 정체 모를 먹구름 일어나서 그 수많은 목숨들이 지금도 무심한 저 산과 들과 바다 위에 뿌려졌으니 어느 주거민들 무참하지 않았겠으며 어느 혼백인들 원통하지 않았으랴. 단지 살아있는 죄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마음들은 또 어떠했으랴. 죽은 이는 죽은 대로, 살아남은 이는 살아있는 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허공에 발 디디고 살아오기 언 50여 년. 아버지보다 오래 살고 어머니보다 나이 들어서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몫은 하늘에 맡기고 역사의 몫은 역사에 맡기려 한다. 오래고 아픈 상체기를 더는 파헤치지 않으려 한다. 다만 함께 살아남은 자의 도리로 그 위에 한 삽 고운 흙을 뿌리려 한다. 그 자리에서 피가 먹고 딱지가 앉아 뽀얀 새살마저 살아날 날을 기다리려 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지극한 화의 말을 새기나니 지난 50여 년이 길고 한스러워도 앞으로 올 날들이 더 길고 밝을 것을 믿기로 하자. 그러니 이 돌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자. 다만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한 번쯤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라.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살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